2014년도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때부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팔고 있죠.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거 다 넣었죠.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서 집 담보로 좀 넣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 그 말하면 쫓겨난 게 분명해갖고 그 말을 네. 못한 게 한이죠. 우리 아내가 지금은 그 말 왜 하느냐고 그러죠. 네, 기억을 다 바꾸죠. 그렇죠. 단번에 깨달음이 왔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사기라고 생각해서 2014년 2월에 마운트곡스라고 일본 신주쿠에 있는 달러 거래소가 망했습니다. 해킹 당해갖고. 그래서 그걸 제가 외신에서 봤고요. 외신 본 것도 제가 뭐 지적 호기심 본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겠다고 보다가 뭐야 이거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 바보들 아니야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보통 저의 친구들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인데 저는 이제 좀 더 교만해갖고 사람들을 계도해 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화폐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는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9장, 8장짜리 그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처음에는 글이 너무 좋아서 놀랬고 두 번째는 다루는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서 놀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다가 막 그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책이 한 권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제 뭐 심오하게 설명했다기보다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엮은 거예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영어 자료 다 찾아가지고 논문도 보고 미국에서는 꽤 인문학자들이 논문을 썼어요.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고 그때 감정이 있는데 한 달 넘게 제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썼죠. 2014년도 5월에 출판한 책이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인들한테 제가 저작가로 사갖고 지인들 300명한테 다 택배비까지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300명 중에 지금 현재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 제자들, 제가 이제 논술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었거든요. 고등학생들. 걔네들은 저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참 머리 한참 말랑말랑할 때 만나서 그 중에는 이제 저를 신뢰하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은 지금 이 업계에 있고 몇 명이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인간관계는 뭐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구입한 평 단가가 이제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지난주에 터치했으니까 200배. 1억 투자해서 200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지키기 되게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거를 6개월 이상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막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서면서 제 핸드폰이 불이 났어요. 뭐 계속 연락 오고 지인들도 그리고 이제 특히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근데 이번 주 딱 들어가서 떨어졌거든요. 9천만 원. 연락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복이 비트코인 너무 흔한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접하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난주에 막 열기가 후끈했을 때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복되면 좋은데 여기서 한 2, 3개월 쭉 연장이 되면 대부분 못 버티죠.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두어 번 겪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죠. 40% 이상 떨어지면 저도 흔들려요. 겁나고. 이게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한 두세 달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떨어질 때는 아마 지난주 금요일쯤에 아마 보셨을 텐데 그냥 몇 시간 만에 떨어집니다. 사실 그것도 저는 미스터리예요. 왜 저는 그렇게 신뢰를 가졌는지. 근데 제가 사고 나서 계속 오른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2, 3년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했어요. 50만 원에 샀다고 하지만 30만 원대에서 한 1년 이상 갔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제가 뭐 누구한테 주식을 권하거나 제 자신도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은 막 열렬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도 내가 미친 상태인가 지금? 근데 그게 참 저도 지금 미스테리고 찬찬히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한 독서 활동을 한 20년 했었고 원래 이제 자칭 스스로의 정체성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된 분야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특히 화폐나 금융을 간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인문학을 하니까. 그랬던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된 상태에서 저도 막연하게 느꼈던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제 금융 무역 시스템이 구멍이 좀 있어요. 그 학문적으로도 구멍이 있다라는 게 정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퀘션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그거를 보완하는 건 아니고 그 구멍 속에서 자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가격이 오른다는 걸 2014년도 10년 전에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게 이제 적중을 한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오래 걸렸죠. 10년이라는.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변동은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단지 투기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다가 가격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제 팔거나 혹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목표한 수익이 실현되면 팔죠. 그런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걸 못 보는데 과거만 해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거대 금융기업의 CEO나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막 폄하하거나 저주합니다. 뭐 그분들은 늘 그러는데 이제 언론이 그거를 굉장히 확성을 하죠. 좀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조정으로 안 가고 대중들이 워낙에 이 논리를 모르니까 겁나서 던지죠. 그리고 떨어졌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0조가 넘어요. 시총이. 그래서 지금은 1,000억대 돈을 가지고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된 건 얼마 안 되고요. 2, 3년 전만 해도 작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작전하기가 좋은 게 그 주류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주류화를 시키지 않아서 비법지대에 있었죠. 그래서 증권을 가지고 하면 전부 형사처벌 될 일을 뻔뻔스럽게 했었어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투자회사들이 너 사라 나 산다 해가지고 올리고 한꺼번에 팔아버리고 이런 일을 지금도 알트코인을 가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안 걸려도 비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류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는 비트코인 갖고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올해 4월에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별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장이 안 좋다가 이제 한꺼번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방형이 됐잖아요. 선방형이 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제 반감기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니까 선방형이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저도 사실은 확신은 없었어요. SEC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작년 가을, 늦가을부터 계속 신호가 승인 쪽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는 원래는 거절할 거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지금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1월에. 그래서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승인하고 폭등을 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 방송사의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왜 가격이 떨어지냐고 물어봐서 제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질문은 제가 보기에 지금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가격이 왜 폭등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적절하다 그랬더니 지금 시장이 이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 나처럼 이제 10년 동안 이 시장을 관찰한 사람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융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한테도 달려가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 의미를 알면 이게 이 가격이 아니다. 그 당시 5천만 원대였습니다. 불과 한 달 좀 넘었죠. 비트코인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현무 ETF로다가 100억 달러가 들어오고 300억 달러가 들어오고 기준은 크지 않아요.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순유입이 일어났었는데 이 100억 달러 맞는 것 같은데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게 금은 2년 가까이 걸렸대. ETF가. 근데 이 비트코인은 2달이 안 돼서 블랙락 같은 경우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 속도를 보고 이제 이 대중들이 반응을 한 건데 아직까지도 제 주변을 보면 이게 뭐 좋은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불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도 그렇지만 관심들은 있는데 선뜻 사지 못하거든요. 불장의 형태는 어떠냐면 그냥 사요. 근데 이제 주저한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을 누가 올렸냐? 제가 보기에는 기관에 매집한 게 반영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사라진 거죠. 기관들이 공개 시장에서 사면 가격을 너무 올리니까 OTC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OTC 물량이 바닥이 난 거죠. 이번 반감기 매우 특별합니다. 2020년 반감기까지 세 번의 반감기 동안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채굴량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순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만이 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시장 경제 원리를 갖고 오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같다면 가격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2배 올라야 되는데 반으로 줄었으니까 2배 이상 오르죠. 보통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반감기 효과라는 게 상당히 그 단지 시장의 공급 수요만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반감기에 고려해야 될 거는 뭐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이미 나올 게 다 나와서 이미 비트코인은 1960만 개, 2100만 개가 총 물량인데 1960만 개 이상이 채굴된 상태에서 지금 흘러 들어오는 게 비중이 적은데 이게 반으로 줄어봐야 그 효과는
그 크지 않다. 단지 그 경제학적 모델링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반가기가 특별한 게 1월에 이제 미국의 SEC ETF 승인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게 약재도 있습니다. 올해 반감기로다가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줄어드는 비트코인 채굴 물량이 10만 비트코인입니다. 10만 개가 줄어드는 거에 물론 그게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그 효과는 커지겠지만 올해만 봤을 때는 10만 개가 줄어드는데요. 그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마운트 곡스 사건. 그때 20만 개의 물량을 찾았어요. 일본 법원이. 근데 그 20만 개를 채권자들한테 안 가지고 있다가 그 법적 대리인인 고바야시라는 변호사가 2017년도 불장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엔화를 갖고 있는 게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6만 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그게 2018년 1월 폭락의 원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지금 14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억의 돈과 20만 개가 다 아니라는 게 다행이기도 하죠. 14만 개를 올해 10월까지 채권자들, 그 당시에 묶인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작년 10월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1년을 연기했어요. 일본 법원이. 일본 법원이 굉장히 거북이 행보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들은 일본인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10년 동안 이제 그때 물론 저랑 비슷한 시점이니까 그때보다 200배 올랐지만 그때부터 굶었거든요. 굉장히 조바심도 내고 언젠간 돌려주겠지만. 그래서 그 14만 개가 돌려주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비트코인의 생리상 부정적인 뉴스는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좀 새롭다. 그럼 반영을 해요. 시장이. 근데 긍정적인 뉴스는 반영이 잘 안 돼요. 늦게 되거나. 그게 1월에 ETF 효과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마운트 곡스가 이제 그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그들이 홀드하건 팔건 간에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그 패턴은 분명한데요. 그 폭은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상승폭도 줄었지만 그 이후에 오는 폭락폭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어쨌건 이번에는 이런 공급만 가지고 보면 공급 사이드만 보면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배드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 묘하게도 4년마다 반감기가 있는데 미국 대선하고 계속 맞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2017년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광폭 행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격이 폭등했고요. 2020년 후반에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서로 승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미국 문화에서는 이제 다 개표 끝나기 전에 승인하는데 승인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막 국회의사당 난임 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미국의 정가가 혼란기로 가면서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유동성 장도 있었지만 크게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미 대선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 이번 미 대선은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공부와 함께 지정학적 공부도 하고 지정학적 책도 썼거든요. 그 주요 지정학 효과가 비트코인과 관계에 있는데 그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미국의 트럼프 현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불안하겠죠. 전 세계가. 그리고 이분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슈퍼리치들이 안전자산인 건 분명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슈퍼리치들의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긍정적인 뉴스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홍콩 ETF가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콩 ETF가 승인되느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게요. 중국이 홍콩을 중국화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콩이 역외로서 중국한테 크게 이익이 됐었거든요. 미국의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통로기도 하고 금융이 들어오는 통로기도 하는데 홍콩이 경색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됐거든요. 그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중국은 금융에 있어서는 서구를 못 따라오는데 서구가 금융의 그 수도꼭지를 자의로 타의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왜 동양의 진주였냐면 영국 영역이지만 영국으로부터도 독립돼 있었고 중국 자본들이 움직이지만 중국으로부터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홍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화되면서 홍콩의 매력을 잃었죠. 근데 재작년부터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비트코인 정책을 뚜렷이 했는데 홍콩은 계속 좋은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ETF 승인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홍콩의 ETF인데 그건 뒤에 중국 자금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홍콩에서 ETF가 통과된다면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슈퍼리치들이 홍콩 ETF를 통해서 대거 자금 유출을 시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약간 음모론 수준인데 그 오일머니의 이제 산유국들이 달러도 못 믿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안화를 믿으랴. 비트코인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구구펀드 같은 걸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공식적인 뉴스에서는 뭐 부정적인 뉴스도 있는데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일본 연기금이 비트코인 검토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런 연기금들의 규모는 엄청난데 비트코인은 이제 금융에서는 비상관 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비상관 자산은 이런 연기금이나 보험 기금은 본인들이 투자 안 하잖아요. 보험 기금 같은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대신 투자하는데 그 매뉴얼 북에 보면 그 비상관 자산 일부 담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기관 자금들이 일부를 비상관 자산으로서 뭐 예술가의 그림도 담고 뭐 부동산도 담고 뭐 금도 담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담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가격 아니다. 그게 오래다. 그래서 반감기와 함께 봐야 될 그 단지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봐야 될 우리의 그 시야는 이제 수요의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근데 15년 동안 비트코인 증명해 온 거라고 보는데 늘 언제나 비트코인은 붕괴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무서운 점은 뭐냐면 붕괴되고 나서 사람들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은 계속 그렇게 외치지만 잦아들고 있고요.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 그 문제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SEC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그걸 승인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 자금 들어오는데 미국에도 뭐 퇴직연금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노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거 자산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비트코인이 근데 되게 독특한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시총은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런 비트코인이 아직도 없어질 거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런 자산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대부분 알트로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먹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아직도 없어질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뱅가드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아직도 이걸 이제 투기적 자산이라고 봐서 블랙락은 하는데 안 하잖아요. 뱅가드는. 그런 기관장을 둔 그 완고한, 제 표현은 완고한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까지 이제 설득이 되면 이 규모가 아니겠죠. 설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이제 저도 연락을 받고 일어났는데요. 그 미국 뉴욕 시간에서 업무 종료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 총장님도 출근하자면서 질문을 받았고, 금융위 관계자도 누군지 모르지만 출근하자마자 질문을 받았어요. 그들도 놀래갖고 한흥 총재님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화폐로서는 모르겠지만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융위 관계자들 뭐 당장 금지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전날 발표했으면 밤새 이제 전화 돌리면서 토론했을 텐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자들이 또 물어본 거죠. 저도 그날 아침에 그 게리 겐슬러의 스테이트먼트를 봤는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게 대세고 금융의 혁신이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승인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차피 우리를 또 패소시킨다. 법원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가 이제 결정인데 너무 웃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SEC가 SEC 위원들이 비트코인 ETP라고 하더라고. ETP를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한 건 아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테러, 규제 회피, 자금 세탁에 쓰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내나. 신호는 분명히 파란색인데 메시지는 빨간색이란 말이죠. 완전히 그 대조가 너무 두드러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자체가 비트코인 현상이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양쪽에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 강성능자들한테도 먹을 걸 줬고 비트코인에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한테도 먹을 거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라 SEC가 승인한 건 비트코인 가지고 뭐 선물이나 현물이건 투기는 하되 비트코인 인정 못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단지 투기 대상이 아니고 또 화폐 현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화폐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데 우리가 블록체인 그러면 좀 비트코인보다 큰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만든 그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한국은 특히나 이게 젊은 층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제 완고했고요. 젊은 층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블록체인으로 쭉 빠졌거든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쭉 살펴보면 보통 전자공학이거나 아니래도 어쨌건 이과들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되게 인문학적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도 결국 인문학적으로 엮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그다음에 포스트 1945 시스템이 지금 이게 스스로 자기 문제 때문에 몰락해 가고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소련하고 한참 냉전 중에도 그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에. 근데 지금은 그런 뚜렷한 냉전이 없는데도 수에즈 운하가 막히기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 늘 불안하고 지금 트럼프 되고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하면 아마 대만 주변 해역 말레카 다 위험할걸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사람들이 바라보거든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현상들과.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의 생태계 기반이거든요. 그 생태계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뭐 곡을 쓰고 이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뭐 사실 싸이월드 메타버스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하고 이게 인터넷이라는 건 미국에서 나왔지만 인터넷을 가지고 사람들이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페이스북 이전에 우리한테 싸이월드가 있었고 제일 대표적인 게 너무 아쉽다라고 전문가 얘기한 게 아이러브스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만났던 동창들을 막 만나고 뭐 이런 인터넷이 커뮤니티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의 메타버스가 하나의 무역 금융권하고 만날 수 있는 려면 권한 문제라고 하는 좀 이게 전문적인 건데 권한 문제라는 걸 해결하지 않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권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의 총화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권한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금융의 근간인 담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동시에 권한과 담보. 권한을 쉽게 도식화시키면 권한 문제는 내가 나라는 걸 인정해야지 내 정보를 다루는 건데 그걸 옛날엔 중앙에서 해줬는데 탈중앙에서 해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내가 일일물이나 아주 초단기 금융으로 돈을 꿔줬는데 담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담보를 비트코인을 송금받아서 잡으면 저기가 부도가 나도 내가 보호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담보물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위에 이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뭐 ETF다, NFT다, 뭐 디파이다 하면서 했던 게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 이제 기초공사가 끝난 거죠. 그전에는 뭐였냐? 그전에는 좀 젊은 친구들이 너무 꿈을 쫓으면서 마케팅에 좀 많이 넘어갔어요. 사실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스마트 계약이나 블록체인 쪽에서 주장하는 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생태계가. 그거 없이 막 기술만 가지고 가능한 것처럼 해가지고 돈 모았다가 폭락하고 도망가고 돈 모았다가 폭락하고 도망가고 이게 패턴이 반복되니까 일반인들이 코인 그러면 저도 어디 가서 나 코인 전문가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난 비트코인을 계속 주장하는데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나쁜 거죠. 악의적인 사기도 있었지만 젊은 친구들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본의 아닌 사기였어요. 그 친구들 세상을 잘 몰랐던 거죠. 비트코인 50만 원 그러니까 싸게 느껴지세요? 비싸게 느껴지세요? 비트코인 엄청 싸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과연 2014년도에 50만 원이 싸게 느껴졌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무 실체가 없는 게 50만 원이잖아요. 2017년도에 막 가격이 오르니까 한 몇백만 원 할 때 제한테 3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물어보더라고요. 비트코인 사야 돼? 이더리움 사야 돼? 알트 사야 돼?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고 이더리움은 분당쯤 돼. 나머지 알트는 그 휴전선 근처에 있는 땅들이야. 통일 대박 땅. 통일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때 뭐 신들린 게 아닌데 거의 예언이 적중했죠. 이더도 많이 올랐지만 역시 비트가 안정성 대비 최고의 수익률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비싸지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하나 살 필요 없어요. 하나 사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가 1억이니까. 비트코인은 무한히 단위가 쪼개지기 때문에 10만 원씩 사도 돼요. 근데 10만 원씩 사가지고는 답이 없고요. 한번 이렇게 조정을 올 때 좀 각오를 하셔야 돼서 조금 잘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서 약간 무리한다 싶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초잖아요. 지금 3월. 지금은 그래도 고생을 많이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 연말쯤에 잡는다. 그러면 3년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안 사면 되잖아요. 과연 3억 뚫고 그러면 안 살 것 같으세요? 그때 부랴부랴 삽니다.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굿뉴스가 3개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첫 번째가 미국 법원이 SEC를 패소시켰어요. ETF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가 미국 재무회계, 이게 진짜 큰데 재무회계 기준위원회가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현가로 회계장부에 올리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이거 뭐라는 거냐? 법인 사라는 거거든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가 그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현물 ETF를 SEC에 신청을 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 자문사. 그리고 레리 핑크가 단지 한 게 아니라 폭스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확신하게 된 이유를 막 설명하고 저랑 똑같은 언어를 써요. 저는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하고 했고 레리 핑크는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했어요. 제 책이 번역됐나 봐요. 논리는 똑같아요. 당신이 슈퍼리치인데 외국에 있다. 돈이. 그거를 국경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비트코인.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모빌러티를 갖고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다 등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뉴스를 듣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는 나오라는데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댓글 욕 많이 달립니다. 확신이 갖고 얘기했죠. 사라고. 가고 올라갔는데 딱 1억 넘어서부터는 제가 몸도 안 좋았지만 지금 출연 지금 거절하기 바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위험해요. 지금은 1,000명 중에 999명은 괜찮아요. 본인들이 그냥 고생한다, 잘못 투자했는데 1,000명 중에 한 분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지금은. 고생을 하더라도 위험한데 작년 가을이나 1월처럼 안전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을 잡는 게 좋아요. 올해 말에는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해 말에는. 비트코인은 뭐 현물 ETF나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게 아니게 자기가 거래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하러 은행을 대신해. 근데 다만 이제 기관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못하고 법인이 비트코인 못 사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은행하고 거래소에 팔을 비틀었어요. 감독위원회가. 그래가지고 계좌를 못 만들게 하는 거죠. 행정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법제화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총선이 아마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금감 이 위원장님도 게리 겐슬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몰라서 만나겠어요. 전화 통화하면 되지. 모멘텀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갑자기 입장을 180도 선회하기 어려우니까 만나고 나서 모멘텀 만들겠죠. 갈라파고스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도.